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4% 상승하면서 3,209 그리고 코스닥 0.3%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특징주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파운드리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2.7조 원. 네. 거기다 테슬라한테 납품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급등입니다. 사실 오늘 장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부터 23조 원 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어느 기업일까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테슬라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7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날아가고 있네요. 네, 게다가 테슬라가 삼성전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인공지능이랑 자문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GFM 연구소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투자가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GFM만 생각이 나요? 삼성전자에 흥분하셔서 그래요. 네, 삼성전자 놀랍네요. 네. 아침에 우리 정민 앵커 잠시 울었더니만 역시 통했네요. 잠시 제가 울었다고요? 살짝 촉촉하셨잖아, 눈동자가. 언제 이거 6만 6구전자 되지 했더니만. 10만으로. 맞아요. 이게 그건 아니겠죠. 별로 뭐 남는 거 없다는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고 AI 반도체겠죠? 자동차 반도체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하는 거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삼성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SM5? 네, SM5. 그래서 이제 결국은 테슬라가를 통해서 이제 옛날에 못 이룬 꿈을 이루려 하나 뭐 이런. 네. 별로 남지 않는 자동차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때 왜 반도체 품귀 났을 때 네. 좀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별로 뭐 마진은 좋지 않았다. 뭐 그런 말도 있었던 것. 뭐 그나저나 어쨌거나 69,350원 이거 딱 뭐 위클리 구름대 상단 쫙 깔려있던 월간에서 기준선 이걸 갖다 열고 지금 7만 원에서 맞췄으니까 7만 원도 올라섰으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투자자분들 이제 고민이 많아요. 네. 이제 의미 있는 7만 원 선을 넘어섰으니까 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여기서 한 단계 좀 부딪히면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관세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표님? 이것도 나중에 결국 8월 1일 날 관세율이 정해져. 이거 습관되네요. 진행 오래 하다 보니까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편하네요. 그 자리 가셔도. 네.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5%가 됐건 15%가 됐건 어쨌거나 하면은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찾아봤던 거는 오스틴 공장에서 만든대요. 오스틴 공장에서. 네. 그러니까 뭐 관세랑은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왠지. 네. 네. 그러면 지수는 땡길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뭐 얼마든지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겠고 저러면서 삼성전자가 가면서 또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 중에 못 가는 종목이 나올까 그게 조금 이제 그거 하죠. 오늘도 이제 금융주들 막 빠지고 증권주 막 맞아요.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역시 전자가 가니까 나머지가 다 막 굳어서 하고 있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머지 종목들이 다시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가기야 뭐 돈이 빤하니까 다 같이 가기는 힘들더라도 그동안 좀 못 갔던 쪽이 지금 2차 전지주가 가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여기저기서 뭐 국산 배터리 장착했던 자동차 뭐 충전 중에 불 나고 이런 소리가 이틀 연속 들리고 하는데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또 주가는 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니까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쪽에 가고 확실히 금융주 쪽은 또 약간 그 지수 5천을 가는 와중에 이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이 우려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어느 정도 갈 만큼 간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 나오니까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 것도 그런 거고 자꾸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서 혼내주니까. 네, 그러면 아니 이자 장사하는 게 비즈니스인데 이자 장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요? 예. 네. 무슨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네. 최근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뉴욕 증시요? 예. 예.
뭐 연일치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뭐 어쨌거나 지난주를 갖다가 외신에서는 월가에서는 퍼펙트 위크라고 그러니 하루도 쉬지 않고 S&P 500이 월화수목금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일본하고 관세 타결, EU하고 타결 뭐 이런 식이라서 지금도 지수선물 흐름 보니까 이제 가는데 조금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증시타임 머니쇼 증시타임에서는 악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은 약간은 그럼 오늘 오후에는 일부러라도 한번 조심할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선 나스닥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지금 이렇게 크게 우상향하는 밴드는 아래쪽에 저점 우상향하는 이 빨간색 점선은 이 금융위기 때 저점 이후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저점도 얼추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부터는 또 약간 기아 변속을 했죠. 그렇게 해서 확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만 이것도 로그 차트 내지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감안한 인플레이션 어저스트 차트로 보면 그냥 꾸준한 우상향인데 여기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하고 연결 이렇게 평행해서 우상향 채널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완전히 올라서 버렸잖아요. 올라서 버렸는데 여기서 한번 요걸 한번 봐주시죠. 이 데일리 차트예요. 모양새를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이거는 뭐 톰리 같은 분도 이렇게 정의하다시피 The most hated V-shaped rally. 가장 미움받는 V자 반등의 랠리다. 기관들이 못 담았고 기관들은 지금 쥐 터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궁금하네요. 3대 지수 가운데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못한 게 지금 다우인데 다우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일간 차트인데 다 왔고 다우도 월간으로 보시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고비는 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거래량도 훅 줄고 있죠. MACD나 RSI를 보시더라도 이 전 고점을 다시 올라서기는 빡빡할 것 같아서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이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이 매도 다이버전스 완성 전에 과연 이 고점을 어디까지 높이느냐 그 싸움 같고요. 그 싸움 같은데 제가 아까 나스닥에서 데일리 차트를 갖다가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시총 1, 2, 3, 4위거든요. 나스닥이 시총 1, 2, 3, 4인데 애플 제외하고 지금 보십시오. 뭐 비슷비슷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AI라는 그 테마로 이렇게 교집합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쩜 이리 똑같은 패턴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합니다. 이 회사들이 실적 측면에서나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향후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렇게 똑같을까요? 저는 올라가는 패턴이 너무 속도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 증시 가는 거는 어떤 실적, 뭐 기업 펀더멘털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냥 붕 뜨는 거죠. 붕 뜨는 거는 그냥 우리 서해 바다 이렇게 여행하다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간조 때, 썰물 때 이렇게 뻘에 있던 그 작은 배들 이거 밀물 들어보세요. 그냥 배가 붕 떠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밀물이 뭔가 싶어서 보니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결국 돈입니다. M2 보시죠. M2 보시면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최근에 조금 줄어드나 했더만 이렇게 가고 있죠. 최근 1년 보세요. 이거는 6월 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요때가 4월입니다. 결국 관세도 관세지만 그때 해방의 날 해서 관세 충격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걸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길은 유동성으로 통해요. 이때 보니까 4월, 5월 이 무렵에 조금 3월부터 해서 유동성이 좀 줄었습니다. 시장에. 이제 다시 22조를 갖다가 6월 말 22조 달러를 갖다 올라섰고요. 다시 올라서고 있고. 그래서 또 보니 이것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 Financial Conditions Index 이거는 여러 기관들에서 뭐 각자 이렇게 발표합니다. 금융 환경 지수라고 금융 조건 지수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뭐 주가가 됐건 금리가 됐건 뭐 신용 스프레드 변동성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옵션 가격 다 감안해서 나름대로 가중치를 줘서 기관별로 만들어냅니다만 요거는 시카고 연준이 반영하는 거고 이 수치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금융 환경이 긴축적이고 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완화적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이 역사적 레벨로 보나 최근 1년의 흐름을 보나 여기도 재미있는 거는 3월, 4월 이때 보면 금융환경지수가 좀 올라갑니다.
이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상호관세 부과하고 겹쳤을 뿐이지 제가 보니 관세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 안 된다 시장이 간다 하는 거는 이것과 이거 두 개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시장은 그냥 연준의 기준금리만 4.5%로 높을 뿐이지 금융환경은 지극히 완화적이다. 돈 많다. 뭐 이걸로 저는 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모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 빅테크 그리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종목들 서로 막 나눠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돈이 많으니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장 멈출 때까지는 뭐 쉽게 고점을 갖다가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데 슬슬 조금 그거는 나옵니다. 이렇게 좀 월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황소 진영이는 더 반가운 거는 자꾸 그렇게 경계하는 소리가 나오고 네네. 또 비관론자는 계속 그 비관론을 갖다가 뷰를 꺾지 않아야만 이 랠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빠져요. 침체워야 하던 분이 백기투항하고 이거 장 가는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진짜 불안한 거죠. 예. 예. 눈빛이 묘하시네. 정민혜님께. 소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오래 진행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눈빛까지 읽으실 정도면 너무 쓸데없는 걸 다 읽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지금 저보고 막 간다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눈빛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자료 준비하신 것도 어떤 분들이 지금 증시 과열이다라고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요 기사 하나 보시면 이렇게 좀 그 환경 비즈니스 기사인데요. 그냥 제목이 정시 거품이 곧 꺼질 수도 있고 심지어 닷컴 버블까지도 언급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닷컴 버블이 또 나왔어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여기도 이제 유명한 전략가죠.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 완화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결국은 통화 정책에서 금리 낮추고 돈 풀고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주시장의 거품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내용이고 이 하트넷 왈 미국, 영국, 유럽연합, 중국 할 것 없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미국도 사실상 5.5에서 4.5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한참 쉬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쿠사리 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글로벌리 평균 기준금리가 작년 4.8에서 최근에 4.4까지 낮아졌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통화정책 완화죠. 한 1년 지금부터 1년 후에는 한 3.9%까지 한 50bp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트넷은.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의 비중 시장 내에서. 그래서 더 큰 개인 투자자 규모, 그만큼 더 큰 유동성은 더 큰 변동성과 더 큰 거품으로 이어진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다른 또 이렇게 운용사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 주식 버블은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수치로 얘기를 하죠. 블룸버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관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30%에서 15%니까 하는데 안 내던 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올해 남은 기간에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그거 하다 하는데 요것도 조금 한번 오늘 요거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죠. 최근에 재현되고 있는 밈주식 이 열풍이 조금 우려된다는 얘기죠. 이제 결국 골드만삭스의 이제 투자전략팀 보고서에서 현재 뭐 극단적인 투기적 거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투기적인 거래 지표가 최근 몇 달 새 증가한 게 향후 수익률에 이 투기적 거래 지표는 오늘 오전에 우리 머니쇼에서 이충광 대표가 보여줬던 지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나 주가 1달러 미만의 소위 말하는 페니스탁, 동전주 등의 거래량 비중이 높아진 게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하는데 특히 요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지금부터 아주 치킨 게임의 막바지. 그러니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제 밟다가 결국 마음 약한 쪽이 핸들을 꺾거나 뛰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에서.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짜릿한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밈 주식 열풍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장, 아까 기술적으로 매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가격은 지수는 고점을 좀 더 높이는 과정.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터지면서 같이 지수도 꺾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동성 말씀하실 때 요즘 시장에서 TGA라고 이제 미국 정부의 재무부 계좌
그 계좌가 올라가는 게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좀 빨아 들어간다. 지금은 계속 이제 풀어서 유동성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네. 푸니까. 그래서 뭘 보고 있어야지 이게 버블인지 알지? 뭐 이런 게 TJ 말고 소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지표로서 이렇게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트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밖에 없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TJ 증가 이거로 거의 뭐 부등식 비슷하게 해서 시중에서 빨려 들어간다 재무부로 이렇게 되고 언젠가는 또 채워지면은 그게 또 다시 풀고 나오고 와 더불어 또 살펴볼 게 또 리버스 레포죠. 역레포 규모도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 한때 연준이 그러니 코로나 때 그렇게 돈을 갖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리버스 레포 차트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리버스 레포 프레드 차트 가보시면은 옛날에 그게 거의 뭐 있으나 마나 0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급증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또 한 번 돈을 막 푸니까 또 한 번 팍 튀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당시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었더라면은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역레포에라도 안 묶여 있었더라면은 제 생각에 진짜 짜장면 한 그릇 10만 원 가는 세상을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역레포에라도 담아두면은 이자 줄게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한 돈 그렇게 역레포에 맡겨서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연준으로부터 받은 또 국채 갖고 또 레버리지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역레포가 그동안 쭉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것이 코인 시장으로 갔든 주식 시장으로 갔든 채권 시장으로 갔든 부동산으로 갔든 자산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역레포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레포 쪽에서의 어떤 추가 유동성 공급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뭐 그래서 요 월가 친구들이 말하는 게 조금은 곧 꺼질 수도라는 얘기가 이제 유동성도 요 고비를 갖다가 넘기기 위해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또 꺾이면 싫겠죠. 내년 뭐 중간선거를 합니다. 뭐 금방이거든요. 그러니 자꾸 파월 등짝을 치든 팔꿈치를 치든 간에 웃어가면서 내가 당신한테 바랄 게 뭐 있겠나 금리 인하 밖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 난 김에 요거 오늘 또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밈 주식. 예. 요거 꺾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2020년, 21년에 진짜 부르닥쳤던 레딧의 이 월스베스라는 이쪽에서 그때 이거 게임스탑을 갖다가 열풍을 일으켰던 친구가 키스길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나름 그거였죠. 뭐 투자업계에 좀 있었던 선수인데 그렇게 해서 게임스탑 쇼스퀴즈로 이런 장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보세요. 이거 그때 20년, 21년 그 무렵에 게임스탑, 아메리칸 에어라인, AMC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배드베스, 비욘드 기억나시죠? 네네. 이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네요. 이거 옛날 그 차트들입니다. 불쩍불쩍하고 했는 이때 의미는 뭐였나 하면은 월가에 진짜 수십 년, 100년 이상 자리 잡았던 공식 항상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을 이긴다 하던 이 공식이 이때 무너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실적이 됐건 뭐가 됐건 펀더멘털상 이거는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없어 하는 차원에서 미리 공매도 리포트 자기들이 공매도 치고 공매도 리포트 내면 또 개인들이 같이 팔고 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때는 이게 뒤집어졌어. 게임스탑이 됐건 AMC 엔터테인먼트, AMC나 우리 CGV나 그렇죠. 누가 요즘 영화관 갑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렸죠. AMC 경영진들만 떼부자가 됐는데 자 그때 이후에 잠잠했다가 그때 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허접한 게 아니고 이런 판이 벌어진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 클럽하우스 사건. 그때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그냥 무슨 그거였어요. 앱인데 비디오가 아니고 오디오 정도의 그 클럽하우스에 오늘 밤 10시에 내가 LA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내가 클럽하우스에 나간다. 내가 나가서 한번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트위터에 올렸더니만 이놈이 올라버린 겁니다. 다른 예. 클럽하우스 미디어 그룹이라고 예. 얘가 그때 올라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 이름만 클럽하우스라고. 우리 펩트론 간다고 팸트론도 가듯이 뭐 그런 겁니다.
그냥 퓨처엠 가니까 나머지 앞에 포자 들어간 거 갇힌만 날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픈이 현실인데 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주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 다시 0.00010 US 달러면 0.01이 1센트인데 1센트에 100분의 1. 이게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인데 그 당시에 CNBC 2021년 3월에 이런 거 나옵니다. 클럽하우스 미디어가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던 그건데. 자, 키스 길 말고 이번에는 이 친구입니다. 에릭 잭슨이라고. 이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카바나 갖고 히트 친 선수 아닙니까? 이 중고차 소매업체. 이 카바나 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 뭐 한 4불 정도 하던 놈을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때도 한번 했었고요. 저기 20년, 21년 이때도 한번 했는데 21년만 하더라도 파산 직전 카바나 23년 요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됐고 오펜하이머는 다시 추가로 2레벨에서 또 30% 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이 친구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 있네요. 10배그가 아니고 100배그입니다. 지금 10배도 아니고 10배도 뭐 100배 오른 거. 자기 15년 동안에 내 100배 오른 거, 내 이런 거 했어 하면서 이제 막 자랑질하고 하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거 한번 해서 이름값을 올렸고 그러면서 지금 이 친구가 또 오픈도어 갖고 요번에 한번 해먹었지 않습니까? 오픈도어는 이건데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인데 요즘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나 뭐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뭐 할 것 없이 미국의 주택 시장 막 고만고만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불경기라고 하면 불경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용물 금리가 저렇게 높으니까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높으니 이 금리에서는 사들이 집을 살려고도 잘 안 하니까 그런 와중에 실적도 별로고 한데 이걸로 한번 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쇼스키즈가 한번 났습니다. 이거 하다가 지금 이날 보시면 뭐 이렇게 했다가 5불가에 갔다가 지금 얘가 2불 50센트니까 또 며칠 사이에 또 반토막이죠. 10배 났다가 순식간에 반토막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콜스, 지금 이 백화점 말이죠. 네. 사진 찾다 보니까 어떻게 게임스탑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나름 백화점인데. 예. 정민이는 이 백화점 아세요? 콜스요? 예. 아, 전 메이시스. 메이시스는 아는데 저도 콜스는 잘 저도 안 몰라가지고. 가봤는데요. 콜스 원래 그 화장실에 있는 이 세면대 이런 거 좋은 브랜드 아니에요? 아, 그건 약간 철자 스펠링이 철제 제가 스테인리스 그거.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그것도 달라요. 철자가 다른 거예요? 네, 철자가 제가 알기로는 달라요. 그래요. 그 수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전. 예, 그거 좋은 저도 수전.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르게 생겼어. 네, 달라요, 철자가. 얘도 철자가. 지금 콜스도 보니까 우리가 머니쇼에서 가끔 얘기하는 끼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만 보십시오. 뭐 이루고 다녔는데 이번 달 들어서만 8불 근처에서 시작했다가 그것도 한 5불 근처에 있던 놈이 8불에서 시작했다가 21불 39센트까지 갔다가 지금 12불 79센트니까 엄청나죠? 네. 이달 중에 152%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50%. 고점에 산 사람은 지금 또 약간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뉴욕 증시에 이런 어떤 유동성 장세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거는 요 민주식 열풍이 조금 사그라드는 그때하고도 이렇게 맞물린다고 보시면 조금 참고하셔서 이런 어떤 동전주들, 민주식 동향도 조금씩 체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알트코인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밈도 예. 넘어가서 이제 알트코인도 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에릭 잭슨 이 친구가 지금 이더리움 엄청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올리더라고요. 이더리움 가지고. 이거 뭐 비트코인하고 무슨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경쟁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굉장히 또 이 약장사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혹해요. 가스라이팅 당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소장님 환율 얘기도 해주셔야죠. 앞서 오전에 원래는 예. 하고 싶으셨던 얘기, 위커 달러냐, 윅 달러냐. 이건 분명히 다른 거다. 다르죠. 예. 예. 그러니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달러 강하다 하는 거는 듣기는 좋은데 강한 달러 미국 사람들이 우리 통화는 강해 듣기는 좋은데 그래 봐라 관광객들이 오나 트럭이 팔리나 트랙터가 팔리나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해서 약달러가 돼야 된다 했는데 끝에 가서는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강한 달러를 좋아한다. I like strong 달러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막 저지르는 것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레토릭을 구사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더란 말이죠. 앞부분만 얘기하고 갔으면 시장에서는 이거 완전 약달러 베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 설문조사나 실제 이렇게 포지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기관 투자자 내지는 딜러들은 스펙하는 선수들은 지금 달러 매도 포지션이 많습니다. 달러 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 약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밀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잘 안 밀리고 있으니까 시장은 이미 투기적 포지션 자체가 달러 약세 쪽으로 베팅되어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도 감안한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관세가 다른 나라들에도 부담을 주지만 미국 경제에도 결국은 부담일 거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달러 약세를 갖다가 베팅을 해놓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은 이거 합니다만 어쨌거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환율로서의 약한 달러. 네. 그 대신 weak 달러. 그래서 전 세상이 야 달러 이거 허접해 이거 달러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야.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우리 위안화로 한번 대체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380원에서 그거 하는데 요거 결국 우리 8월 1일 날 지수도 환율도 8월 1일 날 가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세. 과연 얼마의 관세율을 우리가 적용받느냐.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원화도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 달러, yen, 달러, 유로 이런 거에 연동을 다 받으니까. 연동해야죠. 근데 지금 어쨌든 관세 때문에 어쨌든 달러를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좀 이제 관세 뜯긴 거 이렇게 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아니 괜히- 자국 통화가 약세가 돼요. 그렇죠. 자국 통화가 네, 약세가 예, 돼야. 예.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국 통화 약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 관세까지 매기면 아주 금상첨화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이제 조삼모사로 이제 하나 주고 하나 뺏어야 이게 대충 평행이니까 예. 그러면은 달러가 약간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가면 벌써 1,380원, 예. 50원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지난 주말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 NDF 시세나 뭐 결국은 한 4원 가까이 오르고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도 EU나 일본만큼 25로 4월 2일 날 책정됐던 관세율을 5% 내지는 10%포인트 낮출 수 있을까,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긴가민가하는 게 환율로 저렇게 반영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유럽연합 측은 그 무역 협상하기 전에 네. 일본 측에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 아, 진짜로요. 네. 아니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뭔가 우리도 해야 될- 15는 정하지 않았을까요? 뭘 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하는 게 문제지. 우리도 15 안 당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나빠질 것 같은데 줄 왠지. 게 없으니까 워낙. 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개방하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그러게요. 되면은 우리 또 국내 농업 쪽에, 농축산 타격이 쪽에 크죠. 뭐 그거 하고 글쎄요. 우리가 과연 얼마를 갖다가 삥을 뜯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유로 7,500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7,500억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예. 네. 저 부분은 일단 서로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떻게 부분은 앞으로도 손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15%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 힘들다 자기들이 죽겠다 싶으면은 없던 일로 하자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수 틀리면 또 다시 25% 50%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미국이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 어쨌거나 돈줄이 안 말랐다 싶으면은 계속 눈치 보면서 이 자산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왠지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 같은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7만 전자 축하드립니다, 정민혜. 아니 이거는 국민주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래도 좀 한시름 놓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원이 넘는 대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파운드리 테스트와 설계 협력사들도 수혜 기대감에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6.83% 오르면서 7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페스 아크도 19%대 급등하면서 16,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두산 테스나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35,350원이고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스도 각각 22%, 26%대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력기기 수요가 늘고 북미 수주가 확대되면서 효성중공업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과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등했고 또 국내 전력기기 빅3인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먼저 오늘 효성중공업은 14.31% 오르면서 12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일전기도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11만 2,300원에 마감했고요. LS에코에너지도 4%대 올랐고 일진전기와 LS일렉트릭도 각각 4%, 1%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 스케이프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GM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6.2%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전기차가 전체 판매의 1.5%를 차지했고 이 중 순수 전기차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북미 시장에서는 쉐보레와 캐딜락 브랜드가 각각 2위, 5위를 차지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고속 충전소도 2027년까지 10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엔 성능 중심 기술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LFP, LMR과 같은 저원가 배터리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24년 트럼프 2기 집권 시점 전후로 순수 전기차 중심 전략에서 하이브리드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 대비 2차 전지 소모량이 평균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공급사의 수혜도 중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현재 주가는 31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02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2% 웃돌았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5% 상회했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166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차량 판매량은 38만 4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지만 신형 모델 Y의 견조한 수요가 평균 판매 가격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될 예정인데다 매크로 환경도 불확실해서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너지 부문은 파워월 판매 확대로 매출은 28억 달러, 마진율은 30%를 넘겼고 데이터 센터와 유틸리티 수요가 견조한 메가팩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북미에서 채택률이 45% 증가했고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신사업이 펀더멘털을 떠받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현재 주가는 11달러 선인데요. 목표 주가는 4달러 선으로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은 1억 2,360만 달러로 컨센서스보다 적자 폭이 컸고 R&D 비용은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20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인 파워코가 기존 1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최대 1억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고
글로벌 완성차 OEM 한 곳과 새로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또 기존 랩터 공정보다 열 처리 속도를 25배 높이고 공간 활용도를 90% 이상 개선한 코브라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는데요. 내년 B1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차량 테스트, 2026년부터 27년에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실제 이행 속도를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글로벌 빅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FOMC 발표, 또 미국 GDP, PC 물가, 고용 지표까지 대기 중인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트럼프는 또 연준 압박에 이어서 관세 시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동시에 출렁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한 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연구원님이시죠? 센터장님 아니셨어요? 외모로는 입사할 때부터 센터장이었는데 아직도 예, 팀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읽으면서 연구원님 아니셨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서부터 계속 이제 지표들이 관세만 집중이 돼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고용에다가 이제 PC까지 네. 나오니까 거기다 FOMC까지 한꺼번에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하게 시장을 이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7월 FOMC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 것 대비 파월 의장은 여전히 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물가 지표들은 CPI 나오면서 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PC의 파괴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 뭔가 혹시 곪고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까지도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놓고 보면 주간으로 나오는 고용 데이터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월 대비 일자리가 대략 한 10만 개? 그래도 올해 평균으로는 한 10만 개 중반, 14~15만 개 정도 나오다가 지난달에도 14만 7천. 예상치는 12만 개가 나올까 말까 했는데 그거보다 좀 잘 나오면서 또 겉으로 양호한 고용지표 그쪽에 대한, 그리고 실업률도 떨어졌었죠. 근데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그 부분에서 약간 작년에도 딱 요때였거든요. 네. 작년에도 8월 첫째 주 7월 고용이 실업률이 예상치 4.1이었는데 4.3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미국 고용지표가 흔들리면서 연준의 예. 통화정책 기조가 확 바뀌었죠. 딱 1년 전에 그 기억과 함께 이번 주에 가장 역시나 주목해야 되는 건 늘 불확실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고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전 8월 5일 그때 블랙 먼데이 말씀하셨죠. 그때 미국의 샴의 법칙이라고 하죠. 맞아요. 갑자기 예. 샴의 법칙 등장하고. 예, 그 전 연준의 연구원이었는데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실업률 대비 뭐 이렇게 평균 실업률보다 한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작년에 7월 FOMC까지 네.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전혀 주지 못했거든요.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는 24년 연간으로 한 번밖에 인하를 못한다. 그렇게 보수적인 통화정책 의견을 내놨는데 끈적거리는 물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금리가 좀 어렵다. 인하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 9월에 픽업을 했죠. 그 전환점이 된 부분이 올해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달 여름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연결해서 그냥 나온 김에 계속 얘기 드리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면서 계절성적으로 이제 잘려야 될 여름에 이제 조금 덥고 하다 보니까 뭐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도 좀 슬로해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그 6월 달까지 늘었던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이 좀 주는가 했는데 최근에 안정되다 보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실업을 받는 사람들, 특히나 이민자들 중심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추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뭐 레저나 여가 보건 쪽 제일 일자리를 그동안 많이 늘렸던 서비스 업종 쪽이 좀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겉으로 미국 고용은 굉장히 양호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생각보다 지난달에도 실업률이 떨어진 게 뭐 실업자가 많이 줄어서가 아니라 아예 일할 의지를 상실한
노동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할 의지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전 이번 달 고용지표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제 만약에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딴 미국. 나라로 가야 한다. 이 얘기가 막 돌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용 나빠지고 그러면 경기 나빠질 거야 이러면서 그걸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엔화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막 이런 뉴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럼 안전자산, 안전토화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4월, 5월 달에 일시적으로 미국채 안전자산주의가 흔들리면서 4월 달에는 중국이 매도한다. 5월 달에는 이번에 OBBBA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장기간의 개정 그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포 심리까지 더해져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그 자산 가격이 뭐였죠? 금이었습니다. 예. 금이 이제 뭐 방금 엔화도 그때 애매하게 뭐 절상 기조가 좀 있긴 했지만 140엔 초반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절상도 못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 금이 대체인데 요즘에 또 금이 좀 주춤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업들 단에서 이익이라든지 그래서 위험 선호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금인 한동안 또 뭐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셌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달러 대신 금을 많이 받다가 금은 사실은 이자도 없잖아요. 그냥 금이 갖고 있는 그 본질 가치, 그 현물로서의 본질 가치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투자 가치를 좀 고려해서 코인 같은 쪽으로도 좀 갔다가 아직은 주식시장의 안전성과 함께 본격적인 안전자산을 찾아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하고 올라간 것 대비해서 한 23년, 24년의 상승 탄력 대비해서 여전히 올해 좀 주춤합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23년, 24년에 미국은 2% 후반대 성장을 했는데 올해 미국 성장 컨센서스가 얼마입니까?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던 고용지표에 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데미지 없이도 관세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도 올해 1.5%, 내년 성장률 컨센서스도 한 1.6%. 미국은 그래도 밥값 정도 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한 1% 후반 한 1.9에서 2%는 해야 되거든요. 2년째 미국 경제에 대한 둔화 부분 우려들이 좀 더해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증시에서도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은 AI라든지 에너지 쪽 혁신 산업들 파이가 커지는 쪽에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까 GM 뭐 이런 회사들 나오는데 전통적인 산업과 소비재 쪽에서의 좀 부침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양극화되면서 그렇게 아주 올라가는 탄력이 세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AI가 보통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던 게 지금 솔직히 예금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버티고 계실 거고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이미 하신 분들은 파신 분들은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시고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꺾이면 팔아야지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안전자산이 뭔지 모르겠고 계속 위험자산을 해야 되고 현금은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쓰레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와서 예금 들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뭐 채권을 가든 주식을 가든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인과 AI가 가장 확실한 기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부분 그 부분에 지금은 그 부분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장에 지금 돈 버는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올해 연내 짧은 시기죠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호흡을 가지고 그 안전자산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 돈 버는 능력이나 경제 사이즈가 가장 큰 미국 경제에서 그리고 그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정부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버릴 거냐. 그러니까 달러 문제도 방금 얘기한 거고 그 근본 가치를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고민이지 그 근본 가치를 무시한다고 하면 도대체 미국의 지금 누가 가서 주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기술에 뭐 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믿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의심을 하는 건 4, 5월 달에 관세 전쟁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냈고 최근에는 장기간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OBBA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그런 우려들을 덜어냈기 때문에 달러,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금도 요즘에는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근본 가치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국채 수익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올해 국채 시장 인기가 또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7월 초에 예.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을 3조 4천억 달러 정도 적자로 했는데 그 숫자가 저는 좀 중요했다고 보는 게 미국이 대략 1년에 30조 달러 정도의 GDP를 벌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면 대략 3,400, 500억 달러. 앞으로 좀 미국 경제 사이즈 커지는 거 감안하면 10년 동안 GDP 한 1% 정도 되는 정도의 적자를 쓴다. 이 정도 수치는 성장적인 측면에서 재정 적자를 쓰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 2년간 바이든 해임 정부에서 미국 성장률 2% 후반대 끌어낼 때는 재정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3에서 4% 정도 되는 재정 자극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을 과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올해 GDP의 1% 정도 써가지고 미국 경제에 끌어올리는 힘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성장률 전망 아까 제가 1% 중반대 내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크지가 않습니다. 재정 정책이 주가를 중심으로 한 위험 성장성이 있는 쪽에서 끌고 가는 힘은 조금 빠지는데 채권 시장을 왜 좋아할 수 있느냐? 불확실성은 해소된 거죠. 10년 동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물량,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팬데믹 이후 분기 평균으로 미국채 순증 늘어나는 양이 한 5천억 달러 내외였거든요. 네. 부채 한도를 이번에 다시 늘렸고 그래서 조금 재정적인 여력이 생겼다고 해도 지난 2분기에 발표된 이번 3분기 발행 계획이 5천억 달러인데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수치가 나와서 조금 물량이 는다 해도 만기는 여전히 좀 짧은 쪽.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 연준이 언제 금리를 하느냐. 내년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떨어질 건데 그 부채가 만기가 긴 채권으로 그 이자 부담을 길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텨낸다고 하면 이번 주 발행 계획 자체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그 10년간 장기 계획이 균형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목하는 건 바이백과 함께. 네.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채권 시장의 자사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발행한 걸 사서 소각해 주는 건데 미국은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처럼 자기가 발행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되사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해주는 게 미국의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교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겠느냐. 이게 채권이 좀 만기가 지나면 비지표물이라고 해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요. 네.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채권 시장에 또 약간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바이백과 함께 하나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보완적 자본 규정, 네. FLR이라고 하죠. 네.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준이 금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해도 지금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버텨주는 모습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외에 그 통화정책 수단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제일 부각된 부분이 미국 은행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팬데믹 전에 미국채가 20조 달러 정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지금 30조 달러가 넘지만 20조 달러 내외일 때 미국채 보유 잔고가 5천억 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FLR을 팬데믹 딱 1년 동안 2020년 5월부터 그 1년 동안 유예해주는 그 기간 동안 갑자기 애국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채에 들어가는 위험계수 값을 규제로 완화시켜줬더니 1년 동안 5천억 달러 들고 있던 잔액만큼을 사줘서 지금 한 1조 3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은행들은 팬데믹 과정에서 자산 규모가 1.5배나 늘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커졌죠. 미국 정부 부채도 20조 달러에서 30조 달러로 굉장히 50%나 증액됐지만 이번에 FLR 규제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팬데믹 때 샀던 힘보다 미국 은행들이 사줄 수 있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미국 채권을 살 거냐. 아니, 그죠. 그건 금리 높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은행들도 뭐 경기 여건이나 이런 거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런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게 미국 채권 시장에는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국채가 다시 좀 이제 더 수요를 가져가게 되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이제 일본이 요즘 눈에 거슬려서 네. 니케이도 이제 강세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투자도 되게 많이 하라 그랬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엔화 강세 쪽으로 베팅하면서 미국 국채 사는 ETF들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포지션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근데 또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런 네, 분위기로 맞습니다. 가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애매한 거예요. 아까 안전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트럼프가 유발한 이 나비 효과들 다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점에서도 일본은 지금 인플레만 고민했다고 하면
올해 진작 금리 인상까지 해가면서 엔화 절상을 좀 용인해서 물가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물가를 해결하는 가장 아주 좀 웃긴 방법이 된 건 미국 쪽에서 쌀 수입을 개방하면서 쌀 가격이 그동안 제일 일본 물가에 첨예했던 부분이라 공급 쪽에서 그걸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쪽에서는 지금 약간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엔화를 조금 더 절상하고 물가를 중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번 BOJ나 10월 달 정도 올해 한 차례 인상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많은 부침이 있을 것 같다.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상당 부분 좀 일본의 그 포지션들은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정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캐리 청산 전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작년과 같은 무슨 미국의 샤메 법칙과 함께 더불어져서 일본 자산들의 급격한 회귀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여전히 1,400원, 140엔 후반대 달러 대비 머물고 있고 그렇게 당분간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 금리 동결할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안 하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겠죠. 그리고 만약에 파월이 인상은 아니겠죠. 인하를 하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정치적 해석밖에 될 수 없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금리도 급락하고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기조가 유지되면 자산시장의 거품 쪽에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그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올해 2번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9월 정도에 액션을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고용지표의 데미지 정도를 확인하고 작년에도 고용 나빴을 때 시장 기대는 한 번, 2번도 쉽지 않다 했는데 총 B컷 한 번 포함해서 100bp를 낮춰줬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은 50bp 정도의 기대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한 스텝을 더 밟아주느냐 안 밟아주느냐 정도의 수준이. 그러니까 9월부터 하면 3번의 회의잖아요. 그 3번을 다 액션해주면 그 정도가 올해 시장에서는 제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 환경이지 않을까. 그것도 트럼프한테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닐까요? 7월에는 참았잖아요.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9월부터는 고용지표가 좀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연준의 시간이 온다. 저는 그게 없으면 올해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추진력이 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동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제 펀더멘탈장이 아니라 리퀴디티 장으로 미국은 좀 성격이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로 움직이는데도 그 부분이 기여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관련된 지표가 9월쯤 돼서 나오면 연준이 그때는 금리를 더 인하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때 실기론이 나오기 전에 7월 달에 어쩌면 인하할 수도 있다는 뷰도 있어서요.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관세부가 낸 아나운서먼트 대비 기업들이 뭐 재고나 여러 가지로 참아가지고 정가가 안 됐다. 반대급부 쪽에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숙박, 항공료, 서비스업 물가들이 둔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아까 재정의 탄력도 좀 빠졌다고 했잖아요. 지난 2년간 무리했던 정부의 지원이 빠지고 나서 미국 단에서는 지금 큰 틀의 수요 둔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물가가 안정. 미국은 전체 재화 물가가 30%, 서비스 물가가 60%대 중반이 넘습니다. 그 부분이 안정화되는 경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은 기업들이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여름쯤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하지만 제가 저의 추정으로는 저는 여름까지도 계속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미국 물가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다. 제가 뭐 조금 엣지뷰처럼 얘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 생각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움직임들 나중에 그게 보일 때 다시 한번 출연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이거 딱 편집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도 움직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주목해볼 관련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스매시바이 백훈정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조금 이제 그래도 횡보를 조금 해줬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랑 기타 가상자산들에서 또 이제 알트코인들이나 이더리움 등 급등락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등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 그럼요. 무대응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네.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무대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짓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펀더멘탈이 뭐 기업 실적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네. 그냥 순수하게 자본의 유입과 유출, 수요와 공급 요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장을 클리어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없다면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한번 11만 4천 불 후반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8만 개의 비트코인이 한 번에 시장에 출하됐었거든요. 이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14년 동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 및 기타 처분 때문에 이제 그 8만 개를 한 번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려 하루 만에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 그래요. 아마 OTC를 통해서 매도가 됐겠지만 네. 그게 이제 거래소로 바로 흘러나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말 동안 이틀 만에 바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한 걸 보면 야 8만 개 정도 되는 수량도 이제 비트코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EU와의 미국과 협상 타결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반등에 좋은 역할을 준 거는 맞습니다만 이제 거시경제적인 측면 말고 온체인적인 지표를 약간 말씀드려 보면 네. 이 11만 3천 불에서 11만 5천 달러대에 이 유동성이 거의 없는 갭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가격 구간에는 거의 매수세가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갭에서 갑자기 가격을 확 메우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8만 개를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직도 상승장 중에 있다라고 보는 굉장히 대형 매수세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번처럼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장 중에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고 즉 무슨 말이냐 미국 EU 협상 타결 그 전에는 일본 미국 협상 타결 네. 이제 어쩌면 7월 31일에 한국 미국 협상 타결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이제 유예됐습니다만 예. 극적인 협상 타결이 나온다. 이런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죠, 현재. 그러니까 뭔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에 또 금융 대체제로서 뭔가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이쪽으로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만 보면은 네. 지난 2023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급등락은 있었습니다만 4%대 뭐 초중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락은 더 이상 없겠네.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P 500 지수가 탄력을 받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못 갔는데 그 이후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는 기준금리는 안 내려왔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여전히 120조 달러의 자산이 모여있는 미국 그 주식시장이 건재합니다. 그렇게 뭐 앞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바로 다음 먹잇감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독일의 SAP 같은 데가 이제 유럽 최대 대장주 지위에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화 같은 게 코스피 10위권에 올라와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이렇게 약간의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먹잇감이 뭐냐? 근데 비트코인은 그 와중에 아직까지 전면적인 집중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죠. 네. 이 트레저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지지선을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저가의 비트코인을 지금 매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 내러티브라기보다는 시장이 약간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다음 먹잇감이 뭐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와중에 조명을 받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더리움이나 이제 리플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ETF 나오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별로 효과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무슨 하다못해 양자 알트코인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밈 주식 하듯이 미국 주식도 이제 밈 주식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밈 대신 비트코인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게 밈이잖아요. 완전 알트코인들 하는 게. 그러면 이쪽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유행이 어느 정도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네, 알트코인 시장은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명확합니다. 내러티브 조금 이제 좀 구어로 말씀드리면 드립이죠. 이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섹시하고 재밌고 멋있는 내러티브를 만드냐의 경쟁입니다. 이더리움이 월드 컴퓨터라는 별명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제3세대 인터넷이 다 이더리움 위에서 발전할 거다. 그 위에 서비스들이 지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2020년, 21년입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NFT, 메타버스, 웹3, 뭐 무브투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거의 약발이 다 떨어졌고 사실상 사장제다시피 해가지고요.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월드 컴퓨터가 될 건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러티브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내러티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톰리 같은 월스트리트의 아주 뭐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이더리움을 매수하겠다. 기업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20만 달러까지 갈 거다. 2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이제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는 거. 이게 내러티브가 된 거고요. XRP는 이제 규제에 계속해서 발목 잡혀 있었다는 그 어떤 오명이 있었는데 이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 이제 놓여 있는 건데 리플은 사실상 그 다음 내러티브가 또 없어요. 이것도. 뭐 어떤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 CBDC를 XRP에서 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요원한 상태고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을 했으나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나 USDC한테 상당히 많이 잠식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리플은 어디다 쓰는 것인고?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가격이 이제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단말마에 끝난 겁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둘 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약간 백도어 리스팅,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비트 사가지고 상장시키는, 그러니까 원래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막 백도어로 들어가서 그냥 상장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블록인가 그런 회사도 막 있으면 편입된다고 하고 이제는 기업과 코인이 막 믹스되고 거기다 트레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비트코인 사가지고 12발행해서 막 사서 또 올리고 뭔가 이제 전통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이 보면 뭔가 이게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정상적이지 같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럴 때가 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데 근데 이렇게도 너무 오래 와서 지금 이런 거 자체를 코인 시장에서는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이 두 가지의 시선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 기업들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는 아주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S&P 500 지수에 그냥 눈 감고 투자해도 연평균 11%를 벌 수 있는 시장에 무위험 수익률이 4%대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CFO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기란 말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로 가고 그런 건데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이 사정권에 들어온 겁니다. 레이더망에 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이제 첫 번째면은 사실 도전하기가 힘든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그 비트코인을 계속 삼으로써 주가가 뭐 몇백 배 상승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따라가기 상당히 용이해진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저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굉장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은 거품이 아니냐, 정상이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일부 정상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다는 비트코인을 사고 그것으로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가능하냐 당연히 계속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전환사채를 잘 발행하지 않습니다. 영구 우선주라는 걸 발행하는 걸로 전략을 틀었어요. 영구 우선주는 말 그대로 영구, 만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뭐가 좋으냐?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월 또는 분기당
9에서 10%의 배당이 이자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위험 수익률 4%보다 2배 이상 되는 수익이 나오는 거구나. 여기에 이것도 어쨌든 우선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추가 수익까지 도모할 수 있고 일부 우선주는 또 이 보통주 전환 옵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주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보통주 전환 옵션을 행사해서 큰 수익까지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제가 앞서 이제 섹시하다 예쁘다 이런 내러티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기업이 스스로 자기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붙여서 내놓고 있는 지금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통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네. 5억 불 공모했는데 25억 불이 모였단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오버 설정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스트래티지도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위험하게, 좀 더 공격적으로 했다가 분명히 터져서 먼저 이렇게 파산이나 아니면은 뭐 모라토리엄이나 이런 거를 선언해버리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비트코인 시장의 이번 사이클이 거품이 터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언제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아까 전에 8만 개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8만 개가 누가 파는지도 알고 사는 것도 누가 사는지도 다 아나요?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온체인 지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몇 개 이제 큰 애널리시스 분석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를 평소에 그냥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정을 해놔요. 예를 들어 거래소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은 뭐 갤럭시 디지털 같은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우리 거예요라고는 안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입출입이 많네. 그러면은 이 어떤 곳으로 가는지 훑어보자. 그러면은 그 거래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래소에 고객이 누군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여기가 갤럭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갤럭시 디지털이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언론에서 이게 이제 퍼지니까 갤럭시 디지털이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만 개를 어떤 고객인지 고객 정보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공개되지 않았으나 갤럭시 디지털이 아무튼 이렇게 대리해서 팔았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근데 그 이전에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 S&P 500 입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블록이 편입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블록은 이제 전 스퀘어. 네. 미국에서는 스퀘어라는 포스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네. 북미권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특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시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앱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표가 바로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돌시죠. 네. 이 잭 돌시가 나는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트위터 대표 물러나고 블록에 이제 올인을 하고 있고 스퀘어 이름을 또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비트코인 전문 사업 또는 투자 인프라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시앱과 스퀘어 포스기에 비트코인 매수 매도 기능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포스기 이 사장님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으실 수 있게 그 기능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블록이 이제 1000명을 한 게 있습니다. 자사의 비트코인 관련 매출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매출 10%는 무조건 모으겠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블록은 S&P 500 이 진입 조건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오히려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로빈후드가 가깝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가팔랐고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영업 이익이 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블록이 의외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사업 모델이 탄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시가총액은 한 50조, 6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익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 매출이 특히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근데 S&P 500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이런 물결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S&P 500 올라갔고 블록 올라갔고 이제 곧 스트래티지도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요. 로빈후드 지금 열심히 암호화폐 관련 사업하고 이제 자체 블록체인까지 만들어 런칭을 했는데 역시 저는 편입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다음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사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매출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S&P 500에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채굴 기업들, 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뭐 라이엇 블록체인 이런 대규모 상장사들이 지금 나스닥 거의 이제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네. S&P 500에 들어가는 것도 가시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 건드리면 그 루나 사태 같은 거 일어나진 않나요? 대출이요? 대출로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이제 발행해가지고 또 사고 하다가 하나 파산되면 또 하나 파산되고 그러면 루나 사태 터진 거랑 차이가 별로 없지 않나요? 누가 사주지만 않으면 루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나 사태의 본질은 이 완전히 무위험 수익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무위험 29%였나 19%. 네네. 19%의 무위험 수익을 약속한 어떤 디파이라는 일종의 대출 예치 상품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19%의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했고 그것의 가격이 올라주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안 유지가 되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루나가 가격이 올라갔다 펌핑했다 덤핑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루나 테라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질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비트코인을 샀던 기업들이나 또는 뭐 개인이나 기관들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뭐 큰 어떤 비트코인의 80%, 90% 폭락까지 이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체인 지표 중에 실현 가격이라는 거를 보면요. 네. 이 비트코인이 마지막에 움직인 그 순간의 가격을 타임스탬프로 네. 딱 찍은 거거든요. 이게 1조 달러입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잖아요. 이게 보통 현재 같은 상승장에는 한 7배, 8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근데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기관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라서 충분히 버틸 만한 재간이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도 좀 기대가 되고 또 무역과 관련된 내용도 좀 눈여겨봐야 것 같네요. 네, 중국과 이제 연장도 됐으니까 네. 우리나라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어느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